네, 2부입니다. 푸득푸득. 저는 여성의 편입니다. 푸득푸득. 임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푸득푸득. 뭔 짓이야, 이 새끼야. 아, 맞다. 우리 김사부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 저 1부 때 그래도 침묵하고 있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 페미니즘이 어떤 이렇게 음악처럼 그냥 단편적인 면만 들었었는데, 이제 서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 쓰인 악기나 전자음들이나 그런 세미한 것들이 막 청각으로 다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복잡해진 느낌이었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머리 아프다 때려쳐라 이러더라고요, 김사부가. 나 때려치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김사부에게 있어서 페미니즘이란 그냥 부인 말을 잘 듣자. 부인을 화나게 하지 말자. 음악과 같은 거였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다 내가 물고 늘어져. 그 전체 구조와 디테일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하는 단어나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뭐 그렇게 젠더 얘기하면서 뭐 화장실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그거에 함축된 걸 화장실 나왔잖아요. 얘기 재밌지 않아요? 나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그게 뭐 어쨌든 제일 편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뇌 속에서 그런 이제 조각조각들을 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오랜만에 그런 작업을 했더니 약간 좀 뻐근하네. 네, 그랬어? 그렇군요. 네. 좀 더 쉽게 부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너 쉽게 하냐? 네? 야, 이거 좀 그 말 취소. 그 말 취소. 아,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알았어.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들 중에서 아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 과장님 진행해 주시죠. 2부. 페미니즘, 김사부가 전형적으로 기대했었던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어땠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왜 갑자기 페미니즘 방송인데 동성애 얘기 연장선상처럼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페미니즘 담론의 한 축이고요. 저는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일부에서 다룬 것은 이제 젠더 개념의 확장에 따른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간의 갈등이었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젠더 갈등이라고 하면은 연함 갈등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성 혐오와 관련된 이야기. 네. 요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혐오를 다루려면 먼저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가야 합니다. 뭐 다들 아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맞고 지금도 남성 중심의 사회다. 네. 라는 것에 뭐 동의를 해주셔서 수월하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페미니즘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고 이 가부장제는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를 깨부셔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여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동성애 이제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곳보다도 가부장적인 그 룰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게 가부장제가 좋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실제로 뭐 이런 설문이 있었나 봐요. 가부장제 최고다. 여자들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없는 거예요.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부장제는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함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탈권위적이고 탈가부장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억압받고 있다. 무슨 가부장제냐. 그게 아직도 있냐. 나는 여성들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 중에 극심한 젠더 갈등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과 남성들의 다른 이해와 이러한 온도차가 이 지금의 이 극렬한 성 갈등의 주 원인이에요. 일단 남성들이 가부장제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성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자행된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면, 댓글에서,
페미니스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피해망상 정신병자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들이 이렇게 발끈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교회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룰 건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가부장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요. 다만 좀 미화가 되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다스린다는 거는 폭력과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의 다스림과 권위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맞아. 근데 그 의미가 좀 많이 훼손됐어. 결론적으로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부장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 안에 훨씬 더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교회 안팎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반의 남성들은 사실 좀 지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가부장제라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요즘 젊은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90년대 페미니스트들을 영페미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은 구조적인 문제 제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성 혐오를 실천하고 있는 남성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침묵하고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이 가부장제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기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부정하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성 혐오인지도 모르는 남성들 개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투 운동도 그런 성격이었고요. 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메갈리아나 워마드의 미러링 활동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약을 처먹었나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각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떠람대회에서 몇 번 언급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회적 질병의 원인을 찾는 사회 역학자예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고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이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페미니즘 연구 자료를 분석할 때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남성들은 노동 조건 등이 실제로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된 위치였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한국은 남성들도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성들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여자들이 너희들은 기득권이잖아 라고 하니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실 남성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도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담합해서 이 강한 남성들. 자본주의에서 강한 남성은 돈이 많은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남성들만 더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를 만들었고 자본이 없는 남성들에게는 가부장제의 허울과 강박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강해야 해. 뭐 여성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아.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일반 남성들에게 없는데 특히 요즘 세대 젊은 남성들에겐 그런 힘이 없는데 그저 그런 강박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승석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남성들아. 근데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김승섭 교수는 남성들에게 여성을 적으로 하는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남성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질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역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전략이 잘못됐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구조를 겨냥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그 구조를 지속시키고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부당 이득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부장제라는 거죠. 그 최근에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 왜 젊은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된 게 되게 재밌었는데 늘 세상에서는 남성이 이렇게 우위에 있다. 판이 이제 남자에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어떤 실적들을 보면 여성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시험도 잘 보고 시험도 잘 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개개인으로 봤을 땐 자기는 여성에 비해서 약자인 거야. 근데 남자가 전체가 다 강하고 여자들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짜증나서 그게 여자 혐오로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죠. 그리고 이 남성들이 역차별 감수성이 가장 크게 발달하는 공간이 초등학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발육도 좋고 더 크고 공부도 잘해. 언어 능력도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상대적인 약간 박탈감도 있는데 이 여성들,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의 가해자는 남성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적은 가부장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제에 동조하는 여성도 페미니즘의 적이거든요. 사실 여성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지. 여성의 적. 그건 여성이지. 왜? 할머니들. 그러니까 여성의 적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내에서 이제 교사하시면서 페미니즘 운동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낀 데가 초등학교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남자애들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한테는 그렇게 못 때려. 감수성이. 어렸을 때만? 지금도 맞는데 나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복도 끝까지 소모즈처럼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팔꿈치로 막 찍고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애들은 여자를 때렸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로 맘먹으면 못 이기거든요. 그치. 근데 나는 내가 때리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봐주니까 내가 진짜 센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나도 맞았어? 봐주지 않기로 작정한 어떤 남자에게 그때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날 기다리다가 나를 거기다 쳐놓고서 아구창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한 10몇 대를 맞았어요. 진짜? 헐. 아팠겠다. 그러니까 그때 봐준 거구나. 그동안 남자들이 봐준 거 내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들도 왜곡된 어떤 젠더상을 가지고 여자애가 그렇게 남자애들을 패고 이러면 장난처럼 치부하고 때리는 건 안 돼라고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자들은 억울함이 이 안에서 이제 쌓여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페미니즘의 주적은 남성이 아니라 가부장제입니다. 네네. 페미니즘이 개개인의 남성들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가부장제에 동조하고 있는 자기가 동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동조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무지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부장제는 좋은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폐해예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편하죠. 남자는 편하지. 남자는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냐고요. 왜냐면 지구의 절반이 남녀라고 해. 근데 취직도 남자가 잘 되고 남자한테 더 많은 재화가 제공이 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더 편해 사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왜 지구의 절반인데 나머지 절반은 피해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남성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수혜자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내가 간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피해를 누리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줘야 그래야지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데 우리도 힘들어. 남자는 나도 살기 힘들어. 사실 개별적 남성들도 보면 살기 힘들죠. 힘들지. 뭐 역차별의 공간은 사실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 둔 아빠들이에요. 나도 힘들어. 부인한테 눈치 보고 집에서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가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부장제는 좋은 건 없다. 당연하지. 굉장히 그냥 욕망에 따라 형성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도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서 써졌잖아요.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그런 가부장제 문화가 이미 형성된 배경 속에서 쓰여졌죠. 그치.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선을 추구한다면 조심해. 왜 근데 나 뭐 얘기도 못해 때리려고 아니, 왜 주먹을 줘? 다윗 때의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 용어 표현 잘해야 돼. 용어 표현을 조심히 해야 돼. 성경이 가부장제적으로 써진 게 아니고요. 그 문화를 반영이 아니 된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제 남성성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 편에서 그 얘기 우리 좀 그 얘기 다뤘었죠. 했잖아 이미. 네.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 그런가? 네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새롭다. 근데 이게 뭐 가부장제의 옳고 그름과 뭐 페미니즘 논쟁 이전에 김사부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정말 그게 잘못된 거냐? 그냥 뭐 그 선악을 부차적으로. 근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는 게, 그 이제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이제 남자는 예수님처럼 여성을 교회로서 사랑하고 어떻게 봤을 때 뭐 제일 쉽게 후려치면 남자가 집안의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게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 효과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면 남성에게 어떤 권력이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가부장적인 세계라면 지금 이 세계랑은 다르겠죠. 임브로가 얘기한 어떤 그러니까 손자크가 말한 맥락이랑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지금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진짜 그런 좋은 가부장제가 있다면, 원형이 있다면 그렇게 그게 괜찮았을지. 근데 그런 어쨌든 질문이 우리는 들어서. 단어 속에서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에서 여성이 되게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것은 어쨌든 서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서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이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어쨌든 뭐 저는 가부장제를 지지하진 않으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은. 근데 좋은 건 없냐고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 네, 그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맞아. 네. 굉장히 그러니까 본질적이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냥 논리 맥락상 정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아는 김사부는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구조상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렇죠. 자, 아무튼 페미니즘은 남성들아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페미니즘이 아니야. 여성이 적이 아니라 가부장제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페미니즘은 우리는 연함평등을 이루어야 하고 이 연함평등 세상에서 남성들 너희들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같이 가부장제와 싸워야 해. 근데 자꾸 여성 혐오하면 참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지금 페미니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앞절까지는 저는 되게 공감하고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이 자극을 하니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여성 혐오하면 참지 않을 거야, 이게. 너무 무섭죠.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스트 분들 뭐 극단적이라고 형용사를 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분들이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 젖어 있어가지고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모르고 하는 혐오들도 있고 이렇게 무심결에 익숙해져가지고 하는 혐오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행동들은 생존과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무섭게 생존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항이 왜 무서워요? 무섭죠. 왜냐면은 그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손을 들어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약간 위협으로 느껴지는지 좀 뭐랄까? 거부감이 오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저는 또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되게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로 쪼개고 문맥으로 쪼개고 꼬리를 물고 이렇게 와 오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와 정말 그런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여자들이 느꼈었던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느낀 그
그 공포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통은 해요. 그리고 난 그것도 그렇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약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층이 있잖아. 그럼 그 약자가 자기가 약하고 소외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도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 그걸 누리려면 싸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한국은 그 싸움 자체를 불편해해. 사실 그 얼마든지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러니까 정당한 싸움이거든요. 최근에도 버스 회사에서 파업을 했어. 그러면 다들 아니 어떻게 버스가 파업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늘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버스를 편하게 타고 다녔는데 노동자들이 자기가 이게 너무 부당하다. 그럼 버스 노동자들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 파리에서 월드컵을 했었을 때 비행기 회사가 파업을 해버렸어. 왜요? 파리 비행기 회사가 이게 부당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것들이 제공받지 못한다. 그래서 걔네 지금 프랑스에서 막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에어 프랑스가 파업을 해버렸어요. 대박.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어떻게 국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니네 비행기 회사에서 파업을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니 쟤네가 불편해서 파업을 하는 건데 그거 뭐라고 하느냐? 그건 쟤네 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 인식이 그 정도까지 갈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억압을 받았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싸움이나 거기 묻어 있는 약간 폭력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폭력성만 생각하고 반응한단 말이죠. 무서워. 여성들이 왜 저렇게 드세? 남자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인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약간 가끔 농민들이나 뭐 택시 운전기사들 분신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말이 안 통하고 이게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때 저렇게까지 과격할 필요가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 몸에 불까지 질렀을까? 이런 접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려는 생각이 미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렇게 하면은 더 농민들 이미지나 나빠지지. 택시기사들 이미지나 나빠지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택시기사든 노동자들이 저러면 이미지가 나빠지지라는 생각 들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도구적 불편함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군.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들이 표현하고 싶어한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 이기주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남성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솔직히 남성들 물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훨씬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던 그 시절에 살기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미스김 커피타워 그러면 커피타워 오던 시절이 있었죠. 잿더리 하면 잿더리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신문 하면 신문 갖다 주고 뭐 간편하게 뭐나 먹지 그러면은 이제 탁탁 대령하는 마누라가 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지금도 남녀차별이 되게 심하다고 해요, 은행이. 예전에는 70년대 후반 뭐 이 정도만 해도 여성은 은행 창구 직원 느낌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뭐 용어가 있었는데 뭐더라? 아무튼 여성 행원들은 대리 시험 자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진급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까 인브로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되게 월등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 합격률만 봐도 여성들이 합격률이 더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 진출하면은 남성들도 같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가는 동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안 일했는데 요즘은 뭐 말만 하면 성차별이라 그러고 무섭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들도 가부장제가 좋은 게 아니란 건 알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성들은 가부장제와 싸우려고 하는 페미니즘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부장제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논의라서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페미니즘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반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되게 미흡하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퉁쳐서 말하면요. 여성과 남성의 육체적 힘의 차이에서 가부장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부족이나 짐승들로부터 우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남성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남성들은 집단을 보호하고 식량을 구해오고 그 대가로 여성의 성적 능력과 재생산 능력을 전유해 버렸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와 자손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레는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청년부 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리더들을 앉혀놓고 나중에 남편이랑 싸워도 잠자리를 거부하지 말아라. 그럼 남자들 바람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리더 모임 때 하셨고요. 뭐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가정, 뭐 정상가족 범주에 넣어주질 않죠. 그리고 뭐 미혼 여성들인데 나이가 많아. 근데 그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나이 들면 애 갖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가부장제가 여성의 성을 도구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부장제의 창조라는 책을 쓴 거다 러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성은 자기 집단의 여성을 지배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와 위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배웠다.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정복당한 집단의 여성을 노예로 만들면서 시작된 노예제의 제도화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억압해본 경험으로부터 가부장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성적 종속은 이제 법률로서 제도화가 되고 국가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제도화된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성의 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또 순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성은 딱 두 범주로 나뉘게 된다. 성녀냐 창녀냐. 그래서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성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순결한 어머니가 되는 길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 같은데 이 여성의 종속과 노예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라는 것은 다른 집단의 인간들을 인간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노예제가 발명되기 전에 자기 집단의 여성들을 종속시켰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집단의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제나 포로제 같은 것은 강간 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포로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 여성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이 여성들로 하여금 만성적인 무력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배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강간은 피정복지 남성들을 상징적으로 거세시켜버립니다. 내 여자, 내 가족이 저기서 강간당하는데 피정복지 남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속까지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정복민의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여성들의 성이 착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서는 기독교의 남성 유일신 사상이 여신 사상을 말살시키고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쓰인 뭐 우리 근데 떠람대어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말의 아다르고 어다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은 여성의 종속이 보편적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어서 불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목사님들과 하면서 약간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대형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고 이제 일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어르신 목사님이니까 말씀하시면 네네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면서 뭐 기독교의 이름으로 노예제가 유지된 역사가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뱉은 거예요. 약간 상식선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말한 혁명적인 사상이고 실제 성경과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메시지죠. 근데 역사 가운데 성경을 앞세워서 노예와 여성들을 종속시킨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고 좀 깨어있다 하는 목사님들과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구절이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까 그 목사님과 같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성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과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인 거죠.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말도 맞지만. 근데 아까 그거랑 지금 방금 이 얘기는 약간 서과장의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예제가 이루어졌던 현상이 있었다라는 말과 성경에 여성 혐오에 대한 구절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구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노예제를 공고하는 일들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느낌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라는 말과 여성 혐오 구절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또 표현의 문맥이 맞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라는 네, 단어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네네. 이제 할 건데 네, 그러니까 그 혐오라는 표현에 대한 경중 문제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는 그런 구절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상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요거랑 그런 혐오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노예제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죠. 그렇다고 성경이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저는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여성을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질과 현상 이게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면은 이 현실 속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니까 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혐오적인 구절이 뭐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절을 내가 지금 띄어서 얘기하면 또 일장연설이 돼요. 그 구절은 그런 게 아니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바울의 이야기 예를 들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문화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데 그 진리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니고 그 성경은 진리를 어떤 문화의 테두리 지붕 아래에서 인간들에게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여성 비하적인 발언 같은 것들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죠, 사실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성 혐오가 이 혐오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한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구조 자체가 여성 혐오적인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치, 그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페미니즘 진영에서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는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아주 최근까지도 역사가들 주요 역사가들은 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한 것은
남성이 한 일과 남성이 경험하고 남성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일과 여성이 경험한 것은 기록되지 않거나 간과되거나 해석에서 무시되었다. 따라서 기록되고 해석된 인류의 과거는 왜곡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다 러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볼 때도 이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했었던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지. 그런 부분은 없어. 무결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게 뭐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전에 종속 집단이었던 사람들이 있죠. 여성뿐만이 아니라 농부, 노예, 노동자들, 뭐 남녀가 섞여 있죠. 이들은 권력을 가진 위치로 올려지기도 했고요. 최소한 이 정치 체계 안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그들의 경험은 역사적 기록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부나 노예나 노동자 집단의 남성들의 경험일 뿐이지 여성은 늘 그랬듯이 배제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 모두는 자기의 계급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요. 여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남성은 자기의 성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남성이기 때문에 배제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은 모두가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사는 가부장적인 사유에 의해서 가려지고 무시되었는데 이것이 옛날 일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성과 남성의 심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다 러너가 강조하는 것은 이 가부장적 지배체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달라진 역사적 그 조건 아래에서는 그것을 끝낼 수도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페미니즘 운동인 거예요. 여성 목사 안수를 주라는 거죠. 그렇죠.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돼. 아니면 과거엔 안 됐지만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지금 줘야 돼.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대화는 분명히 우리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 댓글 보고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여자가 단상에 설교단에 오르는 순간 전 이 교단 떠납니다. 한 줄이야. 잘 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감히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갑니까?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가 좀 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좀 편을 들어서 목소리를 내야겠군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는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서과장이 약간 문장을 썼잖아요. 전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진짜 그 네, 얘기?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칼빈주의자였다. 이것도 그거 직접 들었어요. 네, 강의실에서 직접 들었고. 늘 그 교단에서 역사적인 발언이 있을 때마다 손잡그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 있군요. 그건 무슨 이론이지? 네. 아무튼. 네, 이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불평등. 이 기본적인 불평등이 가부장제 틀 속에 놓여 있으니 그것을 파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럼 가부장제를 파괴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지옥일까? 여성 우월주의, 워마드 세상? 남성 혐오 세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다 러너는 따뜻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욱 큰 풍요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인류의 잣대, 이 세계의 중심이 남성으로부터 여성과 남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전환을 통찰하게 되면 이건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처럼 우리의 의식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명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가부장제가 왜 지금도 종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땡땡거리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마지막 이 말 되게 따뜻하게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게
되게 이게 어떤 이게 사유의 맥락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그 맥이 끊겨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로 우리가 가부장제 안에 다 같이 살고 있고 그 폐해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는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혼의 남성이에요, 당신이. 결혼을 하면 요새 미혼의 남성들도 결혼을 했을 때 자기 부인이 돈을 잘 벌기를 원하거든요. 재력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당신의 부인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애를 낳잖아. 그럼 경력 단절이 돼서 더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서 돈 벌으니까 더 힘들단 말이지. 그러면 그 갈등은 고스란히 집안에서 그 갈등이 계속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부인은 가서 돈 벌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고 남자는 자기 혼자 모든 짐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전긍긍한단 말이지. 그럼 이 사회 문제는 사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 불만을 가지고서 여자들이 뭐 내 자리까지 이제 위협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전체 구조 이게 이제 가부장제에 대한 폐해다. 이거를 남녀가 동등한 기회라든지 아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가면은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뭐 그 얘기죠. 그렇죠.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소수자 인권이 정상화되면 당신의 인권도 그치. 더 풍성하게 누려진다. 이 원칙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칙 이전에 자기가 누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고민을 내 거를 하게 되니까. 뺏어서 나눠줘야 그쵸. 저들의 인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열망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이 토대가 그러니까 변화돼서 확실하게 나한테 이득이 뭘 어떻게 떨어지는 데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변화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부조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가부장제가 토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두 번째 젠더 갈등, 여성 혐오, 뭐 사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볼까 했는데 원칙적으로 페미니즘에서는 남성 혐오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을 혐오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야. 남성 혐오적인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미러링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남성 혐오는 없다.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지 전달이 될까?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딱 안 와닿아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이슈가 폭발한 거는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또 다뤄야 될까? 왜냐면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또 제가 댓글을 보고 절망을 했어요. 또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도 여성들도 이 사건 계기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출판 시장에 엄청난 양의 페미니즘 도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런 여성학이나 성담론 수업을 좀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성의 해방 이런 거에는 아예 그냥 개념이 없었고요. 야한 걸 뭐 보여준대 막 이런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인브로가 약간 대학 시절에 지적 허영심에 약간 쪄들어가지고 막 어려운 책 읽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저는 했거든요. 나 그때 나는 그 나이 때 되게 해맑았거든. 여성학 수업 들어가서 그 식민지주의 이론 얘기 들었을 때 완전 개깜놀했어. 우리는 교수가 구렸나? 아니 그때 산 책들이 다 뭐 이갈리아의 딸들 막 이런 책들, 그 막 이렇게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저 그때 대학 시절에 다 샀던 책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학과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나는 난 대학 때 성경만 정말 봤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책을 한 권도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의 손작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다. 뭔 햇소리야. 한 권도 안 봤어. 억눌렸던 게 폭발적으로 왜냐면 독서를 그때는 책을 많이 보고 책만 보는 거는 영성이 없는 지금 근본주의자에서 기도하고 성경도 봤는지 잘 모르겠나. 아무튼 나는 그때 막 파울로 코엘료 막 이런 거 보면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이런 거 다이어리 다 쓰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좀 그랬어요. 저 역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자와 남자의 성대결, 성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었던 분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성 혐오라는 말이 두루두루 쓰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게 왜 여성 혐오란 말이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성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성 갈등을 더 촉진. 뭐냐 목 써야 되냐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 쓰지 마라 막 이런 이제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뭐냐 얼마 전이 이 강남역 살인 사건 3주기였어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 댓글들 뭐 엉망진창이에요. 댓글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대로 그냥 제가 따왔어요. 정신병 환자가 남자를 죽이면 남혐, 노인이면 노인 혐오, 아이면 아동 혐오 똑같이 해야지 왜 여자만 여혐이냐. 피해자의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 페미니스트 정신병 걸린 년들 싹 다 불태워 죽여야지. 꼴페미 김치년들 여성이라 죽었음 니들도 벌써 뒤졌어야지. 피해자분이 불쌍하다. 이런 정신병 걸린 씹돼지 년들한테 엮여서. 묻지마 폭행은 없다. 그는 유아라 여성한테 맞았다. 여성분들 애기 혐오를 멈춰주세요. 불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말하고자 하는 게 비슷합니다. 우연히 여자가 죽었을 뿐인데 왜 여혐 프레임에 이 사건을 가두느냐. 그래서 왜 여남 갈등을 조장하고 왜 우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2016년 5월 17일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어떤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뭐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온 23살 여성을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처음 본 여성을 죽였냐라고 경찰이 묻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차적인 정보인데 이 남자가 신학생이었다고 해요. 아 진짜? 네 맞아요. 경찰은 이 사건을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것은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켓을 들었냐면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피켓을 듭니다. 이에 대해 이제 공감을 하는 남성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다. 이걸 왜 젠더 문제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만 욕해라 이거예요. 왜 일반화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일반화 가능한. 왜요? 온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는 거랑 남자가 느끼는 거랑.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 후에 제 주위에 페미니스트들이 그 보라고 보내준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미러링한 동영상인데 뭐였냐면은 핀란드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성들이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보는 눈으로 그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우리는 그 자전거 타고 다닐 때 할아버지나 이렇게 아저씨들 나시 입고 반바지 그냥 짧은 거 입고 타고 다니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자들이 그 남자를 이렇게 야시시한 뭐 시선강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쳐다보고 이렇게 소곤소곤 막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가슴골이 보이네, 네. 뭐 바지 사이로 안이 보이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남자를 보고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뭐 다리털이 막 섹시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가 밤에 그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여성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경찰서에 갔는데 그 옷차림을 딱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엄청 멘붕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왜냐면 완벽한 미러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되게 그런 온도들이 진해져가지고 이 사건을 볼 때도 저도 처음에는 인식을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논쟁이 짙어지면서 이제 여성 혐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건 진짜 공포겠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닿았죠. 약간 쉽게
뭐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뭐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약간 민망함이잖아요. 부끄러움, 민망함, 미안함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우리의 침묵이나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동조로 그 기독교 권력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교회 100개 중에 하나는 멀쩡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교회의 커다란 스캔들 때문에 그냥 정서상 기독교는 개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교회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 개독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 여성 혐오 이야기 전에 꺼낸 것도 이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성 혐오의 문제는 일부 남성들의 문제도 또 여성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내가 동조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살면서 내 사고가 그거에 최적화됐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범행에 잠재적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차별,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는 좀 구분될 수 있지 않겠어? 여성 차별이 여성 혐오죠. 아니지. 혐오와 차별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거지? 왜냐면 이제 방금 얘기했을 때 남성이 여성 차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가해자다. 그다음에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얻어지는 수혜를 남성들이 누리고 있다. 여기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다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땐 왜냐하면 여성 혐오가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임브로가 그 앞에 말에 동의를 했다라면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도 동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동의 못 하는데. 나도 그 동의가 안 돼. 오케이. 그거 먼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 혐오라는 표현이 어렵죠. 너무 무거워요. 너무 그럼 혹시 힘들어. 여성 혐오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혐오를 나한테 지금 가리켜서 너 혐오한다라고 말한다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혐오라는 단어를 되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네가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혐오는 그 뜻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이 여성 혐오라는 이야기가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논쟁이 있어요. 여성 혐오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진이라는 말에서 번역이 된 건데 여성 혐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놓치게 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단어라는 것이 또 번역어라는 것이 또 번역된 운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번역으로서의 운명. 그러니까 미소진이는 여성 혐오로서의 운명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약간 아쉬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성 혐오가 무엇인지 말해주겠다라는 설명이 지금 3년 내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혐오구나라고 단정을 짓겠다라는 글을 쓰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이게 왜 여성 혐오지라는 혼란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뭐 아직도 이것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 가져왔습니다. 예, 우린 셋 다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사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손자크가 얘기한 부분에서는 당연 임브로랑 손자크 얘기하니까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차별이랑 혐오에 대해서 어디가 경계선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의미상 단어 의미상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거 받아들이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한 느낌? 혐오는 그렇죠. 혐오는 예, 짐승 같은 인간들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써서는 웬만하면 혐오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내 개인 주관적인 감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 말종 대화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처럼 나는 좀 느껴지거든. 그래서 혐오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그냥 귀를 조금 닫게 되는 좀 느낌. 무슨 얘기인지 우선, 알겠어요. 차별은 우선 집단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질 때 그 수혜자는 간접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혜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성차별이라든지 뭐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은 수혜자가 그냥 되기 때문에 나는 차별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혐오는 우선 뭐가 있냐면 환원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노인 혐오, 그러면 한 개별적인 노인을 통해서 노인 전체를 혐오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환원을 해버려서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그냥 개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집단의 문제야라고 거기를 묶어버려 가지고서 그 적대시하고 뭐 분열을 한다든지 갈등을 네네네.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혐오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팩트가 커요. 너무너무 동의해요. 너무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그래요. 아니, 사랑하기도 모자란데 혐오라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기저귀를 이야기한 목사에게 그것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는 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서 과장은 화장을 안 했네? 그쵸, 그 괜찮죠. 라든지 뭐 지영 씨는 우리 사무실의 꽃이에요. 우리 사무실의 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강의하려고 바쁘게 다니시는 목사님들, 여성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호소가 있었어요. 애는 어디다 두고 다니냐? 근데 애는 어디다, 어떻게, 뭐, 목사님이 보세요? 뭐, 어머님 봐주세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남성 목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사역을 돌아다닌다 그래도, 너 애는 어디다 두고 돌아다니냐? 이걸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든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촛불 집회에서, 이제 뮤지션들이 초대를 받잖아요. 근데 DOC가 결국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거 사건 아세요? DJ DOC가 이제 노래 가사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미스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DOC의 여성 혐오적인 어떤 그동안 이제 섹시즘을 조장했던 그런 선례들이 많고, 그런데 이 미스박은 명백하게 여혐 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 DOC가 그 무대에 서지를 못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 짜증을 많이 냈어요. 왜 이런 큰 판에 얘네가 못 끼게 하냐고. 그것도 혐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편끼리 지랄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 전에 그것도 혐오라는 자, 그쵸.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거, 뭐 예쁘다, 화장을 그게 다 하는데 혐오예요? 뭐 이런 것들을 혐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저귀 때는 동의가 되는데 이건 동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왜 예쁘다고 해도 지랄이냐, 왜 꽃 같다고 해도 지랄이냐, 내가 원숭이 같다고 한 것도 아니고 꽃 같다 그랬는데 왜 지랄이냐, 그리고 뭐 애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한 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애는 어디다 두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애기들은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걱정해줘도 지랄이냐, 왜 같은 편한테 왜 총질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정신병자다, 예민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근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게 되는데, 보니까 뭐 여성 소외, 여성 차별, 남근주의, 남성 우월주의, 심지어는 여성에 대한 폭력까지도 내가 다 동의가 되는데 여성 혐오는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혐오라는 단어를 처음에 미소진이에 대한 번역으로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이라든지 어쨌든 남성군에서 여성 혐오가 있다라는 얘기 알겠어. 근데 혐오가 지금 한국 사회가 혐오 사회로 오면서 혐오가 또 이제 변모하고 있다고 보고, 혐오 자체가 가진 단어의 위력이 있는데 이거를 남성들이 성차별을 하면서 여성 혐오한다 라고 했을 땐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열심히 찾아봤구나. 나 방금 찾아봤어. 자, 볼게요. 일단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볼게요.
그 페미 위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키가 너무 이제 좋은 정보도 되게 많지만 덕분에 그 열심히 막 이거 써주시는 분들 때문에 좋은 정보도 많지만 이 되게 남성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동성애나 페미니즘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 굉장히 이렇게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만든 게 이제 페미 위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의하는 여성 혐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가 아니라 여성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하는 일체의 타자와 배제, 차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고 때리는 국어사전의 정의는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혐오는요. 여성과 혐오의 합성어가 아니고 미소지니의 번역어로 여성 혐오를 붙였어야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겠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대중화해가지고 왜 우리가 정의한 걸 안 받아줘? 이게 혐오야. 그거 다 혐오야. 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은 여성들 안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가운데 가치관으로 뿌리내려야 되는 이슈인데 그거를 특별화된 정의로 이제 해석을 그러면 해서 일단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돼요? 오케이. 재밌다. 오케이. 단편적인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그 미소진이에 대한 번역으로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생겼고, 이게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 혐오가 페미니즘 운동에서 막 활발하게 개념이 사용되었다.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때리고 증오하는 감정.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성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타자화한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주체성을 지워버리고 도구적 의미만 남겨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을 꽃이나 과일에 비유하는 건 그 여성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뭐 우리 뭐 막내가 우리 사무실의 꽃이에요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외모나 성적 매력에 대한 판단이죠. 섹슈얼리티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꽃이나 과일은 막 따먹는다, 보기 아름답다, 가만히 있는다 이런 거에 대한 대상화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동의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인 손희정 평론가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하철 개똥녀 사건이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개가 지하철에 똥을 쌌어요. 근데 그 개주인인 여성이 그걸 치우지 않고 모른 척하고 내려버린 거예요. 대신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똥을 치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개똥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돌게 돼요. 근데 이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 그리고 그 개가 지하철에 똥을 쌌어. 근데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그냥 내렸어.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 그 똥을 치웠다. 그럼 이 사건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어떤 이름으로 돌아다니겠느냐. 물론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의 맥락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개똥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념녀 사건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여자라는 성별을 끄집어내서 무슨 라는 이름으로 한국 여성 전체의 특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성 혐오의 실체고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DOC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녀를 미스박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쌍욕을 갖다 붙여도 시원찮은데 미스박 가지고 왜 난리냐라는 건데 남성 대통령은 그가 남성이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여성의 성 앞에 미스를 붙여서 뭐 미스방, 미스김, 미스서 이렇게 여성들을 불렀었던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건 충분히 여성 혐오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여성 혐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랜 시간 우리를 지배해온 가부장제의 역사다. 그러니까 제가 그 꼰대 아닌 어른 편에서 소개했던 황현선 선생님이 이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 뜨거울 때 한겨레에 칼럼을 쓰셨어요. 그때 저도 이 칼럼을 보고 생각의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데 여성 혐오라는 말의 번역론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정의하신 것만 읽어드릴게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의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여자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이 사실상 모두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맥락을 잠깐 소개하는데 한번 칼럼을 읽어보시고 제가 짧은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 혐오의 그 영어 단어는 미소지니예요.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사회학자들이 아니라 문학 연구자들이었다고 해요.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을 읽어보는데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이 너무나도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막 루소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시민 사상가들이 활약하고 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때인데 문학을 읽어보니까 여성을 얕잡아보고 혹은 여성을 너무나도 왜곡하고 미화시키는 이런 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문학에서 여성 혐오라는 말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가가 19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보들레르라 그래요.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한다. 목마르면 마시고 싶어 한다. 발정이 나면 교미하고 싶어 한다. 대단한 재능이로다. 여자는 자연 그대로이다. 다시 말해서 역겹다. 여자에 대한 이 보들레르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가 민중에 대해서 보여줬던 태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1848년 혁명에 그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 혁명이 실패했을 때 민중들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민중들에게 환상을 품었다가 그 환상이 현실과 다르다고 화를 냈는데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뮤즈라고 하죠. 예술가들이 뮤즈가 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에 영감을 주는 신을 자주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신의 모습으로 상정을 해놓고 현실의 여자들이 그 뮤즈와 같지 않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인을 얘기하는데 랭보를 얘기합니다. 랭보는 동성애자였는데 그는 여성 뮤즈를 상정하지도 않았어요. 동성애자니까. 그리고 여자들을 기피하는 자기의 태도를 굉장히 예술적이고 현대적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뭐 여성다움이 존재하고 여성은 여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유도와 훈련이 많았고 혹은 여성이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헌신으로 남성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거. 이건 되게 많죠. 사실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소개했었던 그 헬프도 흑인 여성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비판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지혜가 있다. 억압 속에서도 걔네들은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난다.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런 초현실 세계에 가둬놓고 현실과 유리시켜서 아름다운 타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사가 작가들의 이런 태도를 총괄해서 미소지니라고 불렀고 그 말이 한자 문화권에서 여성 혐오다라고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을 이해했다면 동의가 되시죠? 뜻을 이해했다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쭉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그게 여혐, 남혐, 그다음에 이제 혐오 사회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가해하는 느낌이라든지 특정 계층을 더 집단적으로 비판할 때 사용하는 폭력적인 단어로서 이제 혐오라는 느낌이 아직 불편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여성을 타자화하고 소외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여성 혐오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질문도 아까 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 100번을 다니시는데 100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두 번은 들을만 하겠죠. 뭐 애는 어디다 두고 다니냐라는 이야기가 한두 번은 넘어갈 만한데 그게 100번이 되면요. 그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혐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걸 혐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당사자니까. 여성들이 그 말에서 폭력과 억압을 느끼는데 그 정도 말은 혐오가 아니다라고 당사자들이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체감이 다르고 혐오에 대한 체감? 편견? 그 단어에 대한 편견? 뭐 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지금 청취자분들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진짜로 동등해야 되는데 가부장제라는 건 이제 남성이 우위에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남성이 우위에 있기 위하여서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것. 그런 일체적인 직접 간접적인 행동을 여성 혐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유구한 역사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그치. 그 무게감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 여성 혐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것도 여성 혐오잖아요. 김여사라고 하는 거.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여배우, 여선생 뭐 이런 호칭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저 좀 더 해도 돼요? 네네네 괜찮아요. 얼마나? 7시까지. 7시까지? 그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괜찮아? 그러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갔다 와. 나는 하고 있을게. 그래. 갔다 와. 진짜 하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잖아. 나도 들어야지. 그럼 빨리 갔다 와. 배고파. 미안해요. 아니 미안할 거. 여성 혐오 이해돼 이제? 뭐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더 한다고? 무슨 말인지 얘기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거 방송에 넣을까? 그래서 해도 되겠지? 그래서 여성 혐오를 여성 멸시라고 바꿀까? 뭐 여성 증오라고 바꿀까?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니까 여성 멸시나 여성 비하관념. 나 사실 제일 와닿는 건 여성 비하관념이라는 단어가 제일 와닿아. 사실 근데 그것은 여성 비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비하가 아니라 비하관념. 그러면 이제 직접 간접적인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혐오는 대상에 대한 폭력성이 너무 이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는 거야. 보들레르가 그 사람 그 표현은 명확하게 혐오지. 역겹다. 역겹다라는 단어와 그 표현.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100번 들으면 그 혐오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오케이. 혐오로 느껴지겠지. 나는 안 그랬다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혐오로 느껴지겠지.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100명의 남자가 동일하게 혐오를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 그 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혐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이유를 대놓고 이제 이건 혐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모든 게 다 혐오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혐오가 만연하고 공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 나도 혐오를 좀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 여권 신장 도움이 된다. 거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건 생각해.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 혐오라는 표현이 대두가 돼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더 여성 혐오라는 말이 적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치,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더 그동안은 이게 그치. 왜냐면은 이 여성 혐오에 이제 반발해서 남성 혐오를 미러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도가 너무 센 거야. 무섭고. 그제서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구나. 오케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성향에는 그냥 비하 관점이라고 하는 게 관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인 입장이나 대중화하는 데는 더 낫겠다. 이건 이게 옳고 그름은 내 개인적인 감상인 것 같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뭔 얘기인 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불편하다. 단어는 계속 불편함은 계속 남고 그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끌고 들어온 그 비유가 사실은 와닿지는 않았어. 우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혐오를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집단들이 있단 말이지. 그 노인 혐오든 뭐 맘충에 대한 혐오든 여성 혐오 남혐이든지 내가 그들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게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성차별 기울어진 운동장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내가 인정을 하겠어. 남성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냥 묵인하는 것만으로. 근데 내가 왜냐면 나도 적극적으로 걔네들 혐오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혐오해. 저렇게 누군가 근데 나도 혐오한다고? 왜 이거에 되는 근데 거잖아. 내가 저 걔네랑 같다고 이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싸워야 되는 대상이거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여성도 거야. 여성을 혐오하는 문제를 얘기해요. 제가 지금 남성만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페미니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여성 스스로가 여성이 페미니스트일 때 여성은 가부장제와도 싸우고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남성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애는 두고 누가 어디다 맡겨놓고 오셨어요. 그 기분 되게 나쁘지.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되는 거잖아. 혐오면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거다. 비하다. 그러면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 고쳐줄 수 있는 거거든. 혐오해요라 그러면 말문이 막힌다는 거죠. 그치. 말문이 막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그것은 여성 혐오입니다.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 안 하죠. 해. 난 당해봤어.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당해봤어. 그러니까 당해봤는데 억울했어요? 그럼 나도 얘기해볼까 지금? 뭐?
뭐 우리와의 있었던 일들 막 이런 걸 얘기해 볼까? 나는 분명히 그거는 있겠지. 여성 혐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 손성찬이 인간 임브로가 인간 서과장을 혐오하는 그 단어 그대로의 막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행동들이 여성 혐오라고 나는 느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당신들이 느끼는 여성 혐오가 아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 여성 혐오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무게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민해야지.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나는 일별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인데. 혐오하죠. 난 일별을 너무너무 혐오하는데 어쨌든 당신도 남성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여성 혐오의 그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 기재가 있다. 그게 이제 불편한 거고. 이게 과연 남성과 여성이 건강한 운동장을 갖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혐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 보편적인 인간으로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은 여성이야라고 이제 비하해서 테두리에다 놓고서 내가 그 우위에 올라가려는 모든 일체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혐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상냥하고 예쁘게 말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임브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양측의 그게 다른데 이쪽은 저항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낯설음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당했을 때 당혹함이 있는 거죠. 그치. 그거는 인간으로서 나는 그게 나쁘다, 뭐 너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 요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여성 혐오예요. 너는 여성 혐오를 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때? 저도 그런 느낌 같죠. 그러니까 임브로가 아까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 뭐에 대해서 내가 여성 혐오를 한다고 하는지 알겠는데 말했듯이 나도 여성 혐오하는 사람들을 혐오해. 근데 거기랑 내가 여성 혐오랑 똑같이 교집합을 만든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언짢은 것들이 있죠.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남편한테 이거 여성 혐오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베드로랑 사도 바울을 그려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프로디테를 그러니까 뭐 말장난을 했어요. 베드로가 저거는 아프로디테 뭐 패션이야 그러면서 작은 말로 여기까지는 말장난이고 작은 말로 뭐라고 써놨냐면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프로디테를 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오래 보지 말게 라고 거기다 써놨고 베드로가 이럴 땐 눈이 큰 게 유리하군 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내가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가 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빼야 되는 건데 일단 남편이 썼고 막 이러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내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관대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 원고를 편집장한테 보여주면서 어때요? 그랬더니 이건 시선 강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남편한테 막 이제 웃으면서 시선 강간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세죠. 나는 웃으려고 쓴 건데 그리고 이렇게 편만한 생각, 편만한 성적인 섹슈얼적인 농담을 던진 건데 그 강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세죠.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 이런 것도 강간이야? 시선 강간이야? 이런 사례를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학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계관과는 약간 다른 세계관이 침투한 거였잖아요. 시선 강간이라는 단어가 페미니즘에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은 단어야? 학술계에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학술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제대로 이론을 가지고서 나온 단어인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이론이 있는 게? 그럼. 왜냐면 그냥 누군가가 어떤 투쟁을 위해서 만든 그냥 저작거리에서 나온 단어인 경우와 그다음에 이것은 봤을 때 어떤 페미니즘 학자들이 이거를 시선 강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성 진영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거는 여성 혐오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임보로가 얘기한 거죠. 이게 정식적인 용어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묻지마 사건이라는 표현은 되게 길고 유구한 역사가 있는가? 그걸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전 지하철 참사 때부터 거의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표현하려면 용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시선 강간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저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게 불쾌한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선 강간이라는 용어가 생기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강간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술적인 용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성적 대상화를 하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붙이 싫은 거지. 강간범이 되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네. 여자가 조인성을 보고서 저 조인성 좀 봐. 그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남자들이 한 여성을 보고서 섹시해.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여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것도 시선 강간이라고 여성들은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과 여성들이 완전 다르죠. 위협감을 느끼고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남자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없다. 빨리 갑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이 피켓을 뭐라고 들었다고 했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야, 나 그거 정리됐어. 근데 그거는 와 닿으세요? 우선 남자가 원치 않든 기득권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투쟁적인 단어로서 시선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와닿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 맨날 교회 근처에 있는 산에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2년 전인가부터 안 갔다가 올해부터 다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산 앞에서 2년 전에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묻지마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가해 그거를 행한 범인이 산에서 그냥 밤새고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여자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원래는 스킵을 할까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저도 고3 때 이렇게 칼 들고 끌고 가려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시하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밤에 혼자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처럼 막 벌벌 떨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밤길을 걸으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떠올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떠올리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 전에도 그 전전날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했겠어요.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가 우연히 살아남았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하드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되게 세. 뭐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 약하다 이러면은 5분 정도 뒤로 넘기시면 돼요. 네.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나?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만난 공식적인 변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내 친구 딸들이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인데 그것보다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학원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죠. 그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딸다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자위를. 그걸 정면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너무 기이하니까 그 광경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얼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친절하게 말을 걸어요. 신기하지 이렇게. 그래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사정을 하면서 정액을 분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유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들은 가슴에서 우유가 나오지 남자들은 여기에서 우유가 나와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른 말을 못 믿네? 먹어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술학원에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미술학원에 김 선생님이 계시지? 나 그 선생님 친구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실제로 그 학원에 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선생님 친구가 꼬치에서 우유를 내보내고 나한테 먹어보라고 했다. 그 선생님 친구라고 하는데 불러달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우연히 살아남게 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난 사람이 조두순이었다. 나는 막 학문이 너덜너덜해지고 직장이 파열되고 했겠죠. 그 성추행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제가 사실은 마음 먹고 준비를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나누려고 해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게 과장된 게 아니다. 요거를 조금 글쎄요.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제 주위의 여자분들 보면은 이걸 수치상으로 뭐 제가 통계를 낼 수 없는데 이런 얘기 저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위의 정도는 낮은데 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애들 아파트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만져보라고.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오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놀이 하자 막 이러면서 막 팬티를 보여달라 조르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높아진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수없이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성차별과 성추행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당 사건에만 한정된 분노가 아니고요. 그래, 여자라서 당했다고 치자. 그게 왜 여혐 사건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게 왜 여혐이냐.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왜 여혐이냐. 여성을 너무 환장하고 좋아해서 생긴 범죄 아니냐. 어제 3일 와 닿으세요? 왜 여혐이냐라고 물어볼 때 물론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들이 그게 왜 여혐이냐 여자를 내가 좋아해서 꽃 같다고 불렀고 좋아해서 과일 같다고 불렀고 좋아해서 좀 만졌고 좋아해서 성추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한 게 문제지 이게 왜 여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딱 이틀 전에 신도림에서 그 있었잖아요 사건. 뭐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신림역. 신림역.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판결을 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따라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킹이다. 네, 법적으로 뭐 딱히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없다고. 오케이. 제 사례를 드니까 이건 되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다니까 이거 되게 끔찍하지 들어봐라는 거는 뭐 최후의 수단? 근데 뭐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최후의 수단까지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공감을 그러니까 요청드리는 거죠. 그건 충분히 100% 공감. 그리고 이것과 그거는 또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여성 혐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면으로도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는 평생 완벽하게 그 온도차를 아마 제가 체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어차피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아예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지금 쭉 자라와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데에 혹시나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난 성인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그것들의 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남자가 임신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 고통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약자다. 남성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있던 간에 여성에 비해서는 어쨌든 더 기득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뭐 마무리 이렇게 어영부영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낯설은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또 토론을 이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개념 정의부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고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은데요. 김사부님.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한쪽은 봄이고 한쪽은 완전 쌩쌩 부는 겨울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밤거리를 걸을 때나
뭐 전화를 받을 때나 얼마 전에 아내가 뭐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았대요. 여기 중앙 뭐 검찰부 누구장인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미친 새끼야 꺼져 그러고 끊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끊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 알고 있다는 거는 뭐 집 주소도 알고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집이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밤거리를 거리 너무 복합적인 현상들이 막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럼 보이스 피싱 힘에 받았을 놀리죠. 때. 내가 싸우고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내가 밤거리에서 나를 누가 강간할 거라고 성적으로 착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당연히 우리들 얘기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해주면 좋지라고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남성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주면 땡큐지. 뭐 이런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응. 좀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원래 그냥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지만 남성 우월주의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개별 내재돼 있는 게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두 딸을 키우다가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제일 동의하는 부분은 두 딸이 놀이터에 갔을 때 약자인 거야. 남자애들에 비해서. 유치원에 갔는데 남자애들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눈이 뒤집혀요? 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늘 괴롭히는 입장이었거든. 몰랐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모든 딸의 반에 있는 남자애들을 놓고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자로 살아가는 건 참 앞으로 힘든 일이겠군. 이 지금 애들도 했거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땐 남자애들이 똥찜이라고 그러나? 똥침이라고 그러나? 많이 그거 하고 진짜 그랬죠. 많이 했어요. 그쵸. 진짜 많이 하고 아이스케키 하고. 하고. 싫죠. 여자들도 싫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널 좋아해서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치. 제가 저항할 수도 그때는 없고.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빡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의 똥구멍에 손을 찌른다는 게 이건 난 딸이 없지만 내 딸이 그런 일을 학교 가서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화가 나는 가서 거예요. 죽여버리지.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얘가 입학할 때 온유야 누가 너를 괴롭혀. 근데 그게 너를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모한테 말해. 그거는 좋아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 제가 그거를 입학하는 애 붙잡고 막 축하해 이것도 안 하고 그것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남성이 이렇게 차별화되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일종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 과장님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여성 혐오를 했네 내가. 또. 아이고 회사에서 부장님이 미안해요 서 과장 뭐 이렇게. 네. 제일 당혹해하는 우리 손 작가님. 아니 당혹하다기보다는 저도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거니까. 인보로 뭐 하는 거야 저기? 우리는 사실 여성 혐오보단 김사부 혐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상한 짓을 했는데 참. 네. 네. 아무튼 인보로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첫째가 딸애인데 딸애를 낳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뭐 아내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라든가. 근데 한결같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강도의 차이나 빈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데 무섭다. 솔직히 얘기하면 무서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엘리베이터 타면서 나는 한 번도 같이 타는 사람에게 테러를 받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일상으로 들고 어떤 느낌일까? 어떤 그럼요. 생각일까? 진짜 무시무시하죠. 퇴근할 때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엘리베이터 출퇴근할 그때부터 때마다. 저도 좀 많이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주변에 이제 공감할 수 있거나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서 과장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동의가 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 내 이해가 분명히 짧은 게 있고 어쨌든 처음에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인데 이제 초기 단계의 의문들을 가지고 대가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부끄럽구나.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가 확실하게. 돼가요? 뭐가 돼가요? 공부를 많이 한 페미니즘에 대해. 근데 나는 서 과장님이 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 저도 제 주위에 페미니스트 많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 아내랑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손자쿠가 싫어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그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날이 서가지고 딱 이렇게 다 찌르고 가니까 결국엔 싸움으로 번지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서 과장님은 지금 받아주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대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뭐 공부하고 싶고 차이를 좁혀가고 싶고 손자쿠가 말한 거 나 너무 공감하거든. 왜 여성 혐오냐고 그게 비하라고 바꾸면 안 되냐. 그러면 야 네가 하는 게 여성 혐오야 이 쓰레기 새끼야 빠운 놈아 이렇게 얘기해. 한남충 새끼 인류에 사라진다 너 같은 놈 보면 내 주위에 페미니스트가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댓글이 다 그렇게 달려. 아니 댓글을 달 때 그냥 진짜 순수한 호기심으로 근데 이거를 왜 여성 혐오로 하시는지 모르겠고 비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남충 등장 막 그러고 인류에 사라진다 이 쓰레기 너 한남충 오버 한남충 막 이렇게 아유 빠은 새끼 빠빠빠빠 막 이러고 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뭐 무섭다고 말하는 지점이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배워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면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서로 이해되는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확인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여성에게 친절하게 말해달라고 말하는 남성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뭐 또 그 대처가 있어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말을 이제 그만하고 네.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네.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사받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토하게 될 줄. 네. 잘 배웠습니다. 네. 한 수 토하게 될 줄 배웠습니다. 몰랐고. 서틀러님. 아이고,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또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우리 서 과장님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4부작. 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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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